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 어느덧 40대에 진입한 남성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것은 20년 전 제게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지금에 와 생각해보니 힘든 순간이 제게 또 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날들을 거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겨우 40 언저리의 삶을 살았지만 꽤나 잘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의 하나뿐인 장난꾸러기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다정하고 상냥한 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또 어머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는 했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똑똑하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가정에 잘하려고 노력하던 분이었어요. 물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하겠지만 모든 좋은 것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머니와 저의 것이 되게끔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멘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상과도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제게 멘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늘 다정하고 화를 내는 법이 없었으며 언제나 어머니께 사랑을 다하시는 로맨틱한 분이셨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울상을 짓거나 어두운 표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마냥 멋있고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면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그렸고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소가 남아나질 않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표정 없는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회사에 계셔야 할 아버지의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엉망진창으로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가려던 그때 안방문을 뚫고 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이윽고 문이 열리고 큰 소리에 놀라서 꼼짝 못하는 제 옆을 스쳐가며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은 지훈아, 아빠가 전화할 때까지 문 잠그고 집에 가만히 있어. 였습니다. 다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는 아버지의 등에는 쓰러진 어머니가 엎여 있었고 저는 벗다 만 신발을 그대로 밟고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꾹 참아가며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전화 대신 문을 열고 부모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잔뜩 지친 표정의 어머니께서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뒤따라 들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었어요. 그 후 방 3개짜리 집에서 살던 저의 가족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물도 잘 나오질 않고 문짝도 낡은 그런 좁은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눈 아래엔 늘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두 눈은 늘 퉁퉁 부어있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찢어지게 힘든 와중에도 제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무던히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면 조금 더 자란 제가 아버지를 말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리다면 어리고 다 컸다면 다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부모님께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저 응성만 부렸던 지난날의 저는 지금에 와서야 가슴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하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알게 되신 그 순간부터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앉아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이가 들면서 종종 다른 이의 장례식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인생 첫 장례식이었던 아빠의 장례식이 떠올라 무척이나 그립고 힘이 듭니다.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갔어? 몇 시간 간격으로 울다 쓰러지느라
자리를 비우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렇게 혼자 울고 있으면 조문하러 오신 어른들께서 제 앞에서 한마디씩 던지고 가시고는 했었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아는 나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말이 모이고 모여 저 또한 아버지께서 끝내 숨을 거두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딱한 것을 어쩌면 좋아. 사채 빚을 안 갚아도 되면 뭘 하겠어. 하루아침에 남편 없는 아내,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어버렸는데 그 사채도 운영하던 회사 망하기 직전에 그런 거라며. 회사 망하면 당장 가족들 데리고 길거리로 나가 앉게 생겼으니 그 고비만 넘겨보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휴, 똑똑한 양반이 왜 그랬는지 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17이 시작되던 겨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한 아이는 울고 있는 자신의 앞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을 퍼즐 맞추듯 맞추어가며 비로소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을 가득 머금고 말입니다. 어린 저는 정말 몰랐었지만 아버지께서 언젠가부터 일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고 그대로 가다간 집까지 날리고 가족들이 길바닥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딱 한 번의 고비만 넘기고자 사채를 쓰게 되셨고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결국 그 사채 때문에 저희 집은 빈털터리가 되어 이사를 간 것이었으며 그때부터 저희 집엔 웃음이 사라졌고 아버지께서는 결국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난 후부터 아버지께서 버릇처럼 중얼거리던 말이 그제야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 모든 걸 잃었어. 생을 포기할 만큼 커다란 빚을 지고 행복했던 가정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 아버지께는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은 것만큼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늘 가족을 위하던 아버지였으니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다면,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돈을 다 잃었어도 아버지 곁에는 가족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 목숨을 끊는 것만이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그 흔한 유서조차 없이 하늘로 떠나버린 아버지를 저는 미워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몇 번이고 혼절하여 쓰러지셨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단칸방 집에서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병, 아니 병원에 가도 완벽히 치료되지 않는 병, 마음의 병은 곧 몸까지 망가뜨렸고 어머니께서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사람이 되어 끝내는 저를 향한 입까지 닫아버리게 되셨습니다. 수중에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잘 살아보려 했던 것은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사랑하는 이마저 떠나보내니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드리고 아드님도 많이 힘들겠지만 아드님이 어머니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에 조금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드리면, 나만 잘하면 어머니께서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 저는 그렇게 생계를 책임짐과 동시에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곧 좋아지시리라는 희망, 그 작은 희망 하나로 말이지요. 하지만 저희 집에 드리웠던 검은 그림자는 1년이 지나도록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보고 있으면 꼭 사는 게 반지하 우리 집 같았어요. 습하고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우리 집.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라도 한 듯 어머니는 메말라갔어요. 뼈 한 줌에 가죽만 달랑 붙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도 어머니의 몸속엔 수분이 더 남았는지 밤마다 꺽꺽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미치도록 가슴 아프다가도
어느 날엔 또 그 소리가 너무나도 귀에 익어서 우습게도 피곤한 몸을 뉘어 잠을 청할 때엔 그 소리가 한편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악몽과 희망이 공존하는 저의 마음은 편하게 숨 돌릴 틈조차 없었지만 제 몸과 마음은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픈 울음소리마저 제게는 어머니의 소리였고 어머니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서 주유소와 공장 아르바이트를 번갈아 했습니다. 오냐오냐 예쁨 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라느라 살면서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 안에 있는 힘이란 힘들을 다 끌어다 쓰게 되었어요.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나이를 속여가며 꼭 일하고 싶다는 제게 사장님들이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덩치가 작아가지고 힘이나 쓰겠어? 일이 영 어설플 것 같은데 였습니다. 17의 나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 또 다른 곳에 전화를 하고 면접을 보고의 반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워낙 안 구해지니까 전화를 거는 것은 포기하고 발로 찾아다니며 냅다 면접을 봐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패기가 먹혔던 두 곳에서 제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17살부터 저의 아르바이트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무섭고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첫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정이 넘쳐났습니다. 지훈아, 초코파이 먹을래? 그중 주유소 사장님께서는 유독 제게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고 무작정 찾아온 저의 사연이 딱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사장님께 저희 집 사정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은근슬쩍 하루에 한마디씩 여쭈어 오시는 사장님의 기술에는 제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주유소 사장님께서는 처음 면접을 볼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되셨는데 왜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느냐고 학교는 왜 그만뒀느냐고 제 입에서 솔직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할 기세로 물어보시기에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케이, 솔직해서 좋고 또 나는 절대 미성년자 일 시키지 말자는 주의인데 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내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겨본다. 대신 너 지금 그 마음 변하지 말고 어머니 끝까지 잘 보살펴드려라. 알겠냐? 자기도 젊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 고충을 안다고. 지금은 어디 가면 너 작다고 무시하더라도 언젠가 박수받고 존중받는 날이 올 거라며 지금은 어머니 돌보는 것에만 잘 신경 쓰면 될 거라고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던 분입니다. 지훈아, 어머니 요즘 어떠시냐? 식사는 좀 잘 하셔? 그 후로 사장님께서는 종종 저희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시며 제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께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것이더라고요. 어린 제가 감히 전할 위로는 없었지만 사장님께서 행복하길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런 사장님과 가끔은 각자 집에 이야기를 하며 울기도 하고 오는 제 입에 사장님께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물려주시는 날에는 그 달콤함이 너무 좋아 일하는 내내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달래느라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고 안쓰럽게 생각해 주신 사장님들의 온정 덕분에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탈하게 일을 하며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갈 수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겠지만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꼭 사장님들 밑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의 18 가슴 시리도록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봄이 오려면 꽤 많은 날이 남아 있었던 막바지 겨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집이 냉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눈이 많이 내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었는데 집에 보일러를 켜고 나오지 않은 것이 생각났었어요. 실수할 것도 없는 게 평소엔 생활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잘 켜지 않기 때문에 그날 갑자기 그렇게 기온이 떨어질 것을
예상 못했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온이 떨어진 탓에 추운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일하던 도중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보일러를 켜두라고 단단히 일렀지만 전화기 너머엔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대답하지 않는 어머니가 정말 답답했지만 그래도 전화를 끊는 걸로 봐서는 알아들었을 거라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남은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께서 보일러를 켜두지 않은 것입니다. 대체 왜?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가 어머니께서 누워있는 이불을 걷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끔뻑끔뻑 두 눈을 느리게 감았다 뜨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다급히 어머니의 두 뺨과 손, 발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으면 어쩌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반대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몸뚱아리는 결국 어머니를 감기라는 불치병 앞에 데려다 놓고야 만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참고 참았던 말들이 뇌를 거치지 못하고 막 튀어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아프잖아 지금.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제발 내 부탁이라고. 엄마 눈에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이냐고. 내가 보일러 켜라고 했잖아. 진짜 왜 그래? 나 어떡하라고 그래, 엄마. 어머니의 말라버린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종이장 같은 어머니의 가녀린 몸이 제가 팔을 흔드는 족족 힘없이 따라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시간이 꼭 그때 그대로 멈추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멍한 표정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 제가 울음을 그칠 때쯤이 되어서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1년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입이 열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적을 보기라도 한 듯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누가 제 가슴을 쥐어짜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어집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말이 죄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다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까스로 멈춘 눈물이 다시 터져나올 것만 같아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화를 낼 자격이 있나?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제가 우는 소리가 행여 지하방 아래로 스며들어갈까 멀찌감치 떨어진 남의 집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약국에 들러 감기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고요가 밤이 깊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조금씩 다시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꺽꺽 소리를 내며 우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겨우 1년을 못 참고 어머니께 화를 내버린 자식이라니 어머니께 정말 많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죄송하다는 말만큼은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라요. 제 나이 18, 학교도 공부도 포기한 제게 가장 필요했던 건 어머니라는 것을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만 알아주시길 바랐습니다. 힘든 아르바이트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제 곁에 그래도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었으니까. 겨우 1년을 보내고 들었던 철없는 생각들이었지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굳게 닫고 있던 입을 마침내 열어주셨지만 그런다고 해서 좋지 못했던 몸이 금세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제 말에 가끔 대답을 하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뿐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희 집엔 늘 돈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픈 어머니를 홀로 집에 두고 아르바이트를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도둑이 들었다니. 호다닥 달려가 어머니의 몸이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도둑이라니? 엄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지질이도 가난하게 반지하 방에 살고 있는데 딱 봐도 훔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다 부서져가는 공간에 도둑이 들었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훔칠 게 없는 상황에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고 도둑이 해코지를 하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놀라서 어머니의 몸 상태를 여기저기 살피는 저의 손을 어머니가 살며시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괜찮아? 훔쳐갈 것도 없는 집에 어머니 혼자 누워있으니 해코지하지 않았어? 정말 괜찮은 거야? 놀란 마음에 따발총처럼 뱉어대는 제 질문을 다 쉬어버린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재웠습니다. 아파서 일어나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있으니 별 신경이 안 쓰였나 봐. 문을 닫고 딸그락딸그락 소리만 내다 갔어. 너 없어진 것 없나 어디 한번 봐. 집에 도둑이 들어도 아무것도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알아눕게 된 이후 그만큼이나 긴 문장을 내뱉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덧붙인 어머니를 다독여 눕히고 저는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집엔 정말 훔쳐갈 것이 없었을 텐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왕 도둑질을 하려면 훔칠 것이 좀 있어 보이는 곳을 선택하지 않나? 무슨 생각으로 딱 봐도 빈털터리처럼 보이는 반지하방에 문을 열고 들어온 건지. 도둑이 들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은 멀쩡했습니다. 바닥에 신발 자국이 있다거나 서랍이 열려 물건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거나 하는 흔한 상상 속의 흔적들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가져갈 만한 것이 없었으니 큰 걱정은 없었지만 한 가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저희 집의 유일한 보물, 아버지의 유품인 반지 하나였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사이좋게 나눠 끼셨던 결혼반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바스락하고 손에 무언가 닿았어요.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손끝에 잡힌 비닐봉투를 꺼내 매듭을 풀었더니 익숙한 꽃무늬 손수건이 보였고 제발 있어라. 속으로 몇백 번을 기도하며 풀어본 손수건 안에는 거짓말처럼 아버지의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께서 힘든 몸을 일으켜 제 옆으로 왔다가 무사히 있는 반지를 확인하고는 품에 끌어안으며 훌쩍이셨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반지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하는 어머니를 보니 괜히 확인한다고 꺼내어봤나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시 일어나 분주하게 주변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훔쳐갈 것은 없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확인했지만 다시 분주히 둘러본 것은 오직 어머니의 주변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들어있는 싱크대 찬장도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돼지 저금통도 그대로인 것은 진즉에 확인했었어요.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 숨겨놔서 못 찾은 건가? 엄마가 집에 떡하니 있으니 신경 쓰여 제 발에 도망간 건가? 일부러 소리내어 그런 말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점차 정신이 돌아온 건지 마음이 진정된 건지 우는 소리가 멎어 들었어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의 품에서 손수건을 빼앗아 다시 반지를 감싸두고 장롱 속 깊숙이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딸칵, 낡은 장롱의 문짝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닫히고 나니 방 안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와 저의 눈이 저절로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열린 것도 뜯긴 것도 아닌 모양으로 찬바람을 뿜어대는 녹슨 창문. 어머니께서 꼭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얀 놈이 창문까지 다 때려 부수고 갔네. 그 말에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큰 소리로 웃거나 활짝 미소 짓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삐뚤어진 창문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어 꼭 닫으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 창문 원래 처음부터 이랬어. 그냥 단순히 어머니께서 도둑을 고얀 놈이라고 칭하는 것이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침묵의 1년 이후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소리밖에는 할 줄 모르시던 어머니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른 말을 듣는 것 같아서 그랬나 봅니다. 더 나쁜 도둑이었다면 더 색다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쓸데없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창문이 그랬다는 제 말에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꼬르륵 하고 어머니의 입술을 대신해 배꼽이 다른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들키고 싶지 않아서인지 어머니께서는 다시 이불에 몸을 뉘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싱크대로 갔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수저 한 번을 들지 않는 어머니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억지로라도 먹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 도둑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어머니께도 해코지 하지 않은 것이 안심이 되어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유품을 도둑맞거나 어머니가 해코지라도 당했더라면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새 쌀통에 얼마 남지 않은 쌀을 보며 또다시 하늘에 대한 원망이 치솟았지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무사하시니 감사하자. 밥을 하기 위해 밥솥을 열었던 그때 텅 비어 있어야 할 밥솥 안에 이상한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둑 때문에 놀라서 생각보다 더 많이 놀라버려서 내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건가? 어제 야간 일을 하고도 오늘 저녁까지 쭉 한숨 자지 못하고 일을 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면 혹시 지금이 꿈속인가? 밥솥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시퍼런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 장도 아니고 딱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무런 다른 것 없이 말입니다. 1만 원짜리 꾸깃한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구김을 펴기 위해 쫙쫙 눌러댔던 흔적이 남아있는 초록빛의 그 지폐가 하필이면 밥솥 안에 있는 것이 생뚱맞아도 너무 생뚱맞은 것입니다.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제가 밥솥 안에 돈을 숨긴 적이 없으니 남은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밥솥 안에 10,000원 숨겨둔 거야? 어머니께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그 얼굴을 보니 정말 어머니가 두신 건 아니겠다는 생각에 두 팔에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팔에 있는 솜털이란 솜털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폐 한 장이 주는 극한의 소름에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선 것만 같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범인은 하나였습니다. 저희 집을 털어가려고 몰래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달아나버린 그 도둑이요. 도둑은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흘리고 간 돈이라면 벌 주는 의미로 그냥 가져도 되지 않을까? 도둑이 흘리고 간 돈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 악마가 제게 속삭이더군요. 어차피 나쁜 사람이고 그 도둑은 집을 털려 했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묘한 유혹. 2장도 아니고 1장에다 이걸 제가 쓴다고 해도 도둑에게는 제가 썼다는 증거 따위는 없을 것이라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저를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 한 장에 무너질 수는 없어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18, 나쁜 길로 들어서기 전에 문턱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엄마라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몇 번이나 더 정말 어머니가 넣어둔 게 아닌 거 맞냐고 재차 확인을 한 뒤 그 밥통을 그대로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향하지 않았다간 정말 그 돈을 제가 써버릴 것 같았거든요. 밥통의 코드선을 달랑거리며 슬리퍼를 신은 채 경찰서로 걷는 길. 그 순간마저도 제 머릿속은 한 명의 악마와 한 명의 천사가 서로 맞부딪히며 열띤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를 경찰서로 발걸음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다 낡아 누렇게 변색된 밥통을 코드째로 뽑아서 가지고 온 한 아이의 말에 무슨 일이냐는 듯 두 경찰관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저보다는 품 안의 밥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체 뭐길래 그렇게 꼭 껴안고 있느냐는 듯한 눈빛들. 저는 경찰서에 서 있다는 이유로 괜스레 떨려오는 목소리를 꽉 붙잡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늘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아무것도 훔쳐가지를 않았어요. 도둑이 들었다는 말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경찰관 한 분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뒷말에 엉거주춤 엉덩이를 내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 밥하려고 밥통을 열었는데 글쎄 이 안에 이런 게 있어서요.
이게 저희 돈이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도둑의 돈인 것 같아요. 제가 밥솥 뚜껑을 열어 밥통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경찰관 분들 눈앞에 보여드리자 왠지 허무하고 허탈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생, 도둑이 왜 그걸 넣어두고 가겠어요? 훔치려고 들어온 사람인데 혹시 직접 넣어두고 기억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가족들한테도 다 확인했고 역시나 경찰관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건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군요. 저희는 넣어둔 적이 없다고 텅 빈 밥솥인 거 알기 때문에 밥을 하려고 열었다가 발견한 거라고 재차 설명을 드리니 얼떨떨해 하시며 그 도둑이 물건을 훔치진 않았어도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거 침입으로라도 신고를 하겠냐고 물어오는 경찰관 아저씨의 말에 차마 그러겠다고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분명 못 사는 반지 하방인 걸 알고도 들어올 정도라면 지질이 못 사는 사람 집이라도 털어야 할 정도로 더 못 사는 사람의 짓이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도망가 버린 사람을 굳이 신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찝찝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찝찝한 마음보다는 순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잠깐의 고민 끝에 경찰관 아저씨께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 신고를 하고 싶어지면 다시 찾아오라고. 그리고 문단속에 주의를 잘 기울이라고. 그렇게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체 모를 10,000원이 들어있는 밥통을 품 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멀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보 같게도 그 밥통에 밥을 할 수가 없어 10,000원이 놓인 그대로 밥솥을 가만히 둔 채 라면을 끓여 끼니를 때웠어요. 어머니께서도 제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뭔가가 가득 담긴 비닐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누가 쓰레기라도 버리고 간 건가 싶어 집에 들고 들어가지도 않고 매듭을 풀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쌀이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집 앞에 있지? 놀란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골목에는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니 그냥 그대로 둘까? 하다가 어젯밤 보았던 얼마 남지 않은 쌀통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그 봉투를 살금살금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날 밤도 밥을 지어 먹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간 동안 조용히 되찾아갈 줄 알았던 10,000원짜리 지폐가 그대로 밥통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던 쌀로 냄비에 물을 끓여 어머니께는 죽을 끓여드리고 저는 또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없이 생각했어요. 라면은 참 질리는데 질리도록 맛있기까지 하다고. 오늘은 그 도둑이 바빠서 돈을 찾으러 못 왔나 보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르바이트를 나서면서 저는 전날 밤 가지고 들어갔던 쌀 봉투를 다시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였어요. 모르는 사람의 집 앞에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 쌀을 두고 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착각한 누군가의 실수였으리라. 쌀 한 포대도 아니고 비닐봉투에 소분한 것 같은 양이라 더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 앞에 봉투를 들고 서성이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문 앞에 똑같이 생긴 비닐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두고 도망치듯 달아나는 것이었어요. 뭐지? 무조건 저 사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밤잠을 설치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달아나는 그 사람을 쫓아가 어깨를 붙잡았어요. 헉 하고 들이마시는 숨에 그 사람이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얼굴 여기저기 피어난 여드름, 저와 비슷한 키와 덩치, 제 또래의 아이임이 확실했습니다. 왜, 왜 그러세요? 당황해서 말을 버벅거리는 아이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꼭 무엇을 잘못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기,
왜 저희 집에 봉투를 걸고 가세요? 쫓으려 달려오느라 미처 다 골라지지 못한 숨을 가쁘게 내쉬며 물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물들었던 얼굴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새빨개지더군요. 그 아이는 우물쭈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마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며칠 전 그 집에 들어갔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르바이트를 나간 사이 집을 털려고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가버린 도둑이 바로 눈앞의 아이라는 것이었어요. 왜 도둑질을 하려고 했냐는 말보다 더 먼저 튀어나간 말은 바로 밥통 안에 넣어두고 간 돈의 정체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려면 훔칠 것만 훔쳐서 나가면 되지. 밥통에 돈은 왜 넣어둔 거예요? 제 질문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 제발 빨리 대답해줘.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고 겁먹은 듯 우물쭈물 느린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아이. 사실 제가 진짜 도둑은 아니고 원래는 공사장에서 막일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그날도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매일 지나가던 길에 창문 하나가 열려있는 집이 보여서 순간 충동적으로 집에 들어간 거였어요. 뭐라도 가져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집이 하도 어려워 막노동으로 하루 먹고 사는데 몸이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날 하필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게 저희 집이었고 뭐 하나 가져다 팔면 며칠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쁜 마음이 들었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익숙한 풍경에 주춤하기도 잠시. 도둑이 들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힘없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고 심장이 곤두박질 쳐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자기한테도 저희 어머니처럼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보자마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그날 일당으로 받은 돈 중에 10,000원을 냅다 밥솥 안에 넣어두고 달아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쌀은 왜 집 앞에 두는 거냐고 물으니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 집을 보는 것 같아서 그 길로 쌀을 사다 봉투에 소분해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리고 쌀만 놓고 온 게 마음에 걸려 집에 조금 있던 반찬들을 나누어 가져왔는데 문 앞에 그대로 봉투가 놓여 있어 너무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냥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주는 바람에 이게 쌀인 줄을 몰라본 걸까 싶었다고.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형편에 집을 털어가려 했던 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동정심인지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모를 감정이 저의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제 또래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싫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이 아이 앞에서는 편하게 눈물을 보여도 괜찮을 것만 같았어요. 훔칠 게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아픈 어머니가 몸도 가누지 못해 멍하니 누워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대로 문을 열고 달아날 수도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신도 어려운 형편에 기꺼이 그날 번 일당에서 10,000원이나 되는 돈을 남의 집 밥솥 안에 넣어두고 달아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그 아이는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조금밖에 안 되는 쌀과 반찬이라도 나누고자 저희 집 앞을 배회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안쓰러웠어요. 얼마든지 못 본 채 할 수 있었던 남의 집 형편에 마음을 써준 것이 고마웠고 이렇게 착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때 이 아이가 창문을 열고 들어온 집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 집이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달려가 그 아이가 두고 간 쌀 한 봉투와 밥솥 안에 10,000원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돌려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아이에게 저도 받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은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아이가 두고 간 쌀과 반찬 두 봉투 중 쌀 봉투는 고맙게 받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였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사이에는 평범하게 자란 아이들은 결코 느껴본 적 없을 우리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바쁘고 힘든 형편에 얼굴을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오며 가며 작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18살. 저와 나이가 같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학교까지 그만둔 사정이 같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나란히 군 면제를 받은 저희는 함께 이삿짐 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일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였더라면 공부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함께 할 누군가가 생기니 어렵지 않은 마음으로 도전 아닌 도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거나 속에 쌓인 말을 모두 탈탈 털어내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서로의 존재만으로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설픈 어른이 되고 전보다 조금은 형편이 나아지면서 어머니의 건강도 점차 좋아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에겐 돌아가실 아버지를 충분히 그리워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각자 다른 일을 하며 다른 동네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아직도 저는 농담 삼아 친구에게 이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그날 우리 집 도둑이 되어준 거 고맙다 라고요. 저희에겐 작은 꿈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저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뛰놀고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부득이한 이유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 그 가장의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더라도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작지만 조금씩 모금을 하고 그들에게 좋은 용도로 쓰이길 바라며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없어 여전히 미안하지만, 그때 그 시절 어느 도둑이 저희 집 밥솥안에 몰래 두고 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주었던 따뜻함을, 집 앞에 몰래 소분해 두고 간 검정 비닐에 쌓여진 쌀 한 봉지의 따뜻함을 어느 누군가는 꼭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